안녕하십니까? 한 은행에서 20년간 근무한 4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저는 현재 어린 아들을 혼자 키우는 싱글 대디입니다. 엄마 없이 아버지로서 아들을 키우기로 결심한 후로부터 재혼 같은 것은 꿈도 꾸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아내 같은 존재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아들 하나를 혼자서도 잘 키울 수 있다고 자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것이 자신감이 아니라 자만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들이 말을 하면서부터 엄마를 찾기 시작하고 친구들이 아버지보다는 엄마에 대해 더 많이 언급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는 아빠보다는 엄마들이 더 많이 찾아와서 어린아이가 자기 엄마는 어디에 있는지 물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 놀라서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대충 하늘나라에 갔다고 설명했는데 이게 맞는 건가 의심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들면서 고민이 하나 생겼는데 바로 재혼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혼할 때 재혼을 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지만 아들을 봐서라도 재혼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어 제 고민에 대한 해답을 제3자인 여러분들에게 듣고자 사연을 보내봅니다. 여러분이 제 사연을 들어주시고 제 상황에서 재혼하는 게 맞는지 그대로 지내는 게 좋은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는 게 맞는지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메이저 은행에 취직했습니다. 돈을 다루는 일을 하면서 큰 돈을 벌 생각으로 은행에 입사했습니다. 10년 차가 넘어가고 연차가 쌓이며 회사에서 인정받은 실력으로 VIP 고객을 전담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을 때 처음으로 아내를 만났습니다. 갑자기 큰 돈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 은행 창구를 방문했더니 여기로 오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VIP실에 가면 은행에서 제게 대접해주는 만큼의 돈이 있다는 뜻이었죠. 고객님이 보유하고 계신 자금이 상당한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직원이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여러 가지 상품을 추천해 드릴 테니까 설명을 들어보시고 괜찮다 싶으신 것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그쪽이 제일 괜찮은 것 하나를 추천해 주세요. 보니까 여기서 꽤나 직급도 높아 보이시는데 제가 믿고 맡겨도 될 것 같네요. 아내의 첫인상은 사실 조금 멍청해 보이기도 했고 깍쟁이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도 저의 소중한 고객이니 웃음을 잃지 않고 정성을 다해 모셨더니 아내가 저에게 명함을 요구했습니다. 그쪽 명함 한 장 주시겠어요?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 좀 드릴게요. 그렇게 해도 괜찮으신가요? 물론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필요하신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정성을 다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그렇게까지 딱딱하게 굴 필요 없어요. 저랑 나이도 비슷해 보이는데 편하게 대해주세요. 그래야 저도 여기 자주 들리죠. 아내에게 제 명함을 건네면서 저는 속으로 제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아내가 딱히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도 있었지만 고객과 사적으로 엮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아내는 기어코 사적으로 저에게 연락을 주었습니다. 동양씨, 저 윤쌤이에요. 기억나시나요? 얼마 전 은행 VIP실에서 만났었죠. 다름이 아니라 이번 주말에 혹시 시간이 되실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주말에는 시간이 나긴 하는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적금 상품에 대해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그런 것도 있고 괜히 드릴 말이 있어서 저가 드리는 주소로 와주시면 맛있는 식사 대접해 드릴 거예요. 아내는 문자로 고급 호텔의 주소를 보내줬어요. 거기서 식사를 대접할 생각인 듯한데 가기도 전에 부담스러워서 적잖은 스트레스를 받았었던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애써 티 내지 않으려고요. 그날도 미소를 잃지 않고 아내를 대했는데 아내는 엄청 적극적으로 저에게 다가와 왔습니다. 통영시 주말에 여기까지 나온 것을 보니 여자친구도 없고 결혼도 안 한 것 같은데 제 추측이 맞다면요. 네, 저 여자친구도 없고 아직 미혼입니다. 제가 여자한테 크게 흥미가 없어서 그런지 오랜 시간 혼자로 지내고 있네요. 맞아요. 여자한테 왜 흥미가 없지 내가 여자한테 흥미가 생기도록 해드릴까요? 저는 그럴 자신 있는데 아내가 너무 적극적이라서 아내와 이야기하면서
얼굴이 붉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저런 여자도 있나 싶었지만 나중에는 이런 여자도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동명 씨를 부르고 여기서 식사를 대접할 거니까 내가 내도록 할게요. 동명 씨. 다음 주 화요일에 퇴근하고 뭐 할 건데요? 나랑 같이 저녁 먹을래요? 그럼 그때 오늘 식사 대접받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저녁 사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뵐까요? 제가 집에서 찾아볼게요. 아니요. 제가 먼저 데이트를 신청하고 있는 거니까 동양 씨는 제가 대신 오라고 하는 대로 오기만 하면 돼요. 동양 씨도 알겠지만 저는 좀 능력 있는 여자잖아요. 함께 데이트하면서 싶어요. 데이트 비용으로 많은 돈을 썼습니다. 여자한테 돈을 아끼는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내와 만나면서는 제 돈을 쓸 일이 없었습니다. 세미 씨, 이번에는 진짜 내가 내게 해줘요. 매번 얻어먹기만 해서 정말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죄송해서 그래요. 그럼 동양 씨도 제게 데이트 신청하면 되겠죠. 도경 씨가 내게 먼저 데이트 신청해서 만나게 된 날은 내가 안 낼 거예요. 그렇게 아내와 저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꼭 만나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더군요. 이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아내는 내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밥을 먹고 있는데 아내가 저에게 저의 재산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봐도 너무 불공평하다고 느껴졌어요. 아내는 내 통장에 얼마나 있는지 다 알고 있는데 나는 그녀의 재산에 대해 전혀 모르죠. 그게 왜 불공평한지 묻더니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은행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어쩔 수 없었던 일이라 불공평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도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나도 자기의 재산과 연봉이 얼마인지 궁금해졌어요. 솔직히 말해 우리 나이에 연애한다면 결혼 전제로 해야 하고 그 정도는 알아야 맞지 않을까요? 제 재산과 연봉을 공개해 달라는 아내의 요구에 대해 요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요구에 고민이 되기는 했지만 아내 말대로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하고 있기도 했고 저만 아내의 재산에 대해 다 알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불공평한 게 있으니 쿨하게 공개했습니다. 은행원들 돈 잘 버는 게 자기는 연차도 쌓였고 직급도 있으니 그 정도 받는 거긴 하겠지만 은행원 진짜 할 만한 직업이다. 나쁘지 않은 직업이기는 하지 뭐. 어쨌든 나도 재산이랑 연봉을 공개했으니까 이제 이런 건 그만 묻기로 해. 미소 짓는 아내를 보니 저의 재산의 규모와 제 연봉이 꽤나 마음에 드는 듯 했습니다. 남들이 보면 아내를 속물처럼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은행원이라는 것만으로는 평의제를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있겠지만 제가 돈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제 눈에 그런 반응이 나빠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연애를 한 지 1년 반 정도가 됐을 때 아내가 저에게 선물이라며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그 상자 안에 내 선물이 담겨 있어. 당신이 지금까지 한 번도 가져본 적 없고 돈으로 살 수 없는 아주 귀한 선물이니까 기대해도 돼. 오늘 무슨 말도 아닌데 갑자기 무슨 선물을 준비했어? 오늘 무슨 날이야? 아님 자기개라도 탔어? 에이 그만 말하고 얼른 열어봐. 나도 당신한테 이런 선물을 주게 될 줄 상상도 못했어. 아내가 건넨 작은 상자 안에는 임신 테스트기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임신 테스트기에는 빨간 선 2개가 선명하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놀란 죄가 아내를 말없이 바라보자 아내가 웃으며 저를 껴안았습니다. 맞아, 자기 아빠 됐어. 드디어 아빠가 된 걸 축하해. 요즘은 아이도 혼수라고 하잖아. 우리 아이도 생겼으니까 이제 연애는 그만하고 어서 빨리 결혼하자. 당연히 자기랑 결혼할 생각이긴 했지만 이렇게 결혼하게 될 줄은 나도 상상을 못했네. 일단 부모님한테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해야겠어. 결혼식을 올리기도 전에 아빠가 된 게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저보다 더 당황했을 아내를 위해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아내를 데리고 저희 부모님 댁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제 여자친구와 제가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 여자친구와 둘 다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아이가 먼저 생겼기 때문에 조금 일찍 결혼하게 되었어요.
창가를 가도 짧게 말해 성인이 되기에는 아이 같은 나이로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배가 부르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식사를 드려야 할 텐데 가능할까요? 제 어머니께서 결혼식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자 아내가 갑자기 저와 우리 부모님들의 반응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저에게도 하지 않았던 말을 우리 부모님들께 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정말 죄송한데 우리는 결혼식을 따로 올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오늘 그것도 두 분의 허락을 받으려고 합니다. 왔어요. 결혼식을 안 올린다니? 결혼식을 안 올리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겠다고 말이에요. 옛날에는 돈이 없어서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하지만 요즘 세상에 결혼식을 안 올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희도 사회적인 압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해요. 결혼식은 올려야지. 혼전 임신이 부끄러워서 그러는 건가요? 어머님, 그게 아니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결혼식을 안 하는 게 제 소망이었거든요. 사실 결혼식은 결혼하는 당사자들과 오시는 하객들 모두에게 힘들고 번거로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보여주기식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니까요. 생각만 해도 피곤하고 돈이 아깝게 느껴져요. 너희가 돈도 없는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왜 하니? 그리고 지금까지 너희가 뿌리고 다닌 축의금이 아깝지도 않아요. 아버지랑 나도 평생 살아오면서 낸 축의금이 한두 푼이 아니라서 결혼식은 꼭 했으면 좋겠는데. 박수 저도 처음 듣는 소리에 당황했지만 제가 그 자리에서 아내에게 무슨 소리냐고 말하면 부모님에게 혼란만 드릴 것 같아 일단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올리지 않겠다는 아내의 말에 우리 어머니는 어이없어 하셨습니다. 어머님, 축의금 때문에 그러시는 거면 우리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을 어머님이랑 함께 할 준비를 해두었는데 서로 손잡고 지나가는 곳은 앞으로 한 곳밖에 없어요. 아버님께 드리도록 결정했습니다. 축의금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요? 대신 웨딩 촬영도 하고 신혼여행도 다녀오고 싶어요. 당사자들이 반대한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 강요하는 건 어렵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일단 시간이 있으니 다시 한번 고려해 보세요. 저는 되도록이면 결혼식을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은 결혼식을 꼭 하길 바라시는 의사를 표현하셨지만 아내는 단호하게 자신의 의견을 주장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게 해도 좋고 안 해도 괜찮은 일이라 아내의 의견을 따를 것을 결정했지만 부모님들이 많이 서운해 하셨습니다. 나도 아들이 멋지게 참가하는 것을 보고 싶네요. 보고 싶었는데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 뭐. 결혼식을 올리든 안 올리든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해서 너희 세 분은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부모님들은 더 이상 바라실 게 없고 그게 다면 돼. 잘 살아다오. 우리 부모님을 만나보고 난 후에 장인과 장모를 만나려고 했는데 아내가 장인과 장모와의 약속을 미뤘습니다. 그게 3번 이상이 되고 나서 괜히 이상한 생각이 들었던 제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장인분과 장모님을 내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라면 그래서 약속을 계속 미루시고 안 보시려고 하는 건가요? 그런 게 맞다면 솔직하게 말해줘야 잘 때 그런 게 아니라 마침 타이밍이 계속 어긋나서 그러는 거야? 2번. 주말에는 꼭 모시고 올 테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겨우 만나게 된 장인과 장모는 제 예상대로 저를 딱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눈치를 살피셨습니다. 저에게 궁금한 게 없으신지 질문도 하지 않으셨고 제 질문에도 길게 대답하지 않으셨으며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그러다 식사를 다 마칠 때쯤 장모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자네에게 할 말이 하나 있는데 기분 나쁘게 듣지도 말고 서운하게 듣지도 말고 오해하지 않고 들어줬으면 할 말씀이 있으시면 다 해주세요. 장모님. 상견례 말이야. 그거 안 하면 안 될까? 어차피 결혼식도 안 올릴 마당에 그런 걸 해서 뭐 하나 싶어. 솔직히 사돈들과 이웃처럼 매일 볼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애를 낳거나 했을 때 그때 인사를 드리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때? 아내와 합의한 내용이 아닌지 아내가 당황해하며 수습하려 했습니다. 엄마, 나한테 미리 말을 하지 그랬어. 그러면 내가 어머님과 아버님께 직접 말했을 텐데. 엄마 의견이 그러하다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자. 자기야, 우리 엄마 말대로 하는 게 괜찮겠지? 당연하지. 정식적으로 상견례 날짜를 따로 잡아서 인사드리지 말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면 그때 인사드릴게요. 장모님 무상견례도 하지 않겠다는 장모의 말에 솔직히 많이 언짢기는 했지만 이것 또한 저희가 강요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몇 주 뒤에 추석이 다가와 아내에게 처가에 들려야 한다고 했더니 아내가 기겁을 하며 손가락을 치었습니다. 아니야, 굳이 엄마 집까지 갈 필요 없고 우리는 당신 집으로 바로 가자. 엄마랑 아빠도 우리를 안아도 된다고 했거든. 자기 친정 어디였지? 경기도였지 않았어. 아무리 그래도 결혼했으니 천명절인데 처가도 들리는 게 맞지? 우리 집, 그 동탄 신도시 알지? 거기랬지? 여기랑 가까우니까 차라리 그냥 엄마랑 아빠 보고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할게. 그렇게 하면 되겠지? 아내는 기꺼이 명절날 장인과 장모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자녀들이 먼저 집에 찾아가는 것이 올바른 일로 여겨졌지만 아내는 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집에 도착한 장모는 짐을 내려놓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서울까지 오는 길이 참 힘이 들어.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몇 번이나 갈아타야 하는지 알아? 장모님, 와주셔서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부터는 저희가 가겠으니 굳이 서울까지 오지 마세요. 이번에도 우리가 가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김서방이 거기서 나오겠어? 촌구석인가 길이 험난하고 구불구불해서 운전하기도 힘들어. 장모의 말에 주방에 있던 아내가 갑자기 거실로 달려나와 장모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나 지금 도대체 무슨 소리야? 라며 엄마가 사는 동탄 신도시 아파트를 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방금 엄마가 말한 곳은 나 어릴 때 살던 시골집인데, 엄마 요즘 정신을 잃었나 봐. 그랬었지. 맞아, 엄마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옛날에 살던 시골집 얘기했었네. 김서방, 내가 잠깐 우리 천에 살던 집 얘기를 한 거니까? 방금 내가 한 말은 잊어줘. 그 후 장모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인은 원래 말이 없는 분이었으며 그저 TV만 보시는 분이셨다. 갑자기 분위기가 어두워졌습니다. 장인과 장모는 아내가 준비한 밥만 먹고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모님,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지금 추석이라 차도 안 막히니까 금방 갈 수 있을 거예요. 오시느라 수고 많았는데 가실 때 편하게 가셔야죠. 자기야, 그러지 않아도 돼. 우리 엄마랑 아빠는 이런 걸 더 불편해하니까 둘만 알아서 가실 수 있게 하자. 결국 장인과 장모는 아내의 집에 온 지 2시간 만에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마음은 불편했지만 장인, 장모와 아내 사이에 저 모르는 사연이 있는 것 같아서 더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까지만 해도 따로 살고 있던 우리는 신혼집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자기 명의로 된 집이야. 평수도 신평대이고 신축 아파트의 위치도 좋아서 거기서 신혼을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도 태어나면 아이방도 있어야 되니까 자기 집을 딱일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니? 나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전세로 낼까 생각 중인데 지금 내가 사는 집에서 시작할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 다른 집을 찾아보자. 그리고 신평대는 너무 크니까 적당한 30평대를 찾아보자. 자기 혼자서도 신평대에서 잘 살았잖아. 그리고 이제 식구가 셋이나 되는데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전세를 주고 그 돈이 필요한 곳이 있어서 그래. 그리고 난 신혼집 정도는 자기가 구해왔으면 좋겠거든. 나 그 정도는 바래도 되지 않겠어? 아내가 사는 신평대 좋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자고 제안했지만 아내는 정색하며 싫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결혼 후에도 제가 뭔가를 해오길 바라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뜻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눈치를 살며 제 돈으로 우리 가족을 위한 집을 구했습니다. 남자로서는 그 정도는 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집을 합친 후 부부 사이에 출산에 대한 걱정이 들었습니다. 자기야, 산후조리원은 어떡하지?
임신하자마자 예약을 해야 할 텐데 괜찮아? 라고 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이미 알아봤어. 알아볼 할 필요 없어. 내가 잘 아는 조리원이 있어서 걱정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했습니다. 하는 말인데 조리원 비용은 당연히 자기가 내줄 거지. 당연히 내가 내야지. 근데 무슨 조리원인데 당신이 잘 아는 조리원이야. 거기에 유명한데요. 유명 연예인이라도 간 곳인가 싶어 생각 없이 던진 질문에 아내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까지 당황하는 모습은 처음 봐서 덩달아 저도 당황했습니다. 반응이 왜 그래? 거기 비싸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얼마길래 자기가 그렇게까지 당황하는 거야? 거기 청담동에 있는 곳인데 아마 2천만 원 정도 들어갈 거야. 자기 말대로. 연예인들이 많이 가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 아이 낳는 거 목숨. 거기로 가려고 목숨을 걸고 애를 낳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좋은 곳에서 몸을 풀고 싶어서 생각했어. 연예인들이 많이 가는 곳이라 그런지 확실히 비싼 곳인 것 같아. 하지만 그자니 말하는 대로 목숨을 걸고 애를 낳는 것인데 그 정도의 곳에 가는 것이 맞겠지? 결제는 내가 할 테니 걱정하지 마. 솔직히 2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듣고 숨이 차는 정도로 놀랐지만 체면이 있어서 태어난 척했어. 그리고 돈이라는 것이 이러한 경우에 쓰는 것인데 아깝게 여겨서 무언가 하나를 꼭 이뤄내고 싶었어. 이렇게 우리는 한 단계씩 출산 준비를 하며 나가고 있었는데 아내는 마치 한 번 아이를 낳아본 사람처럼 출산 준비를 천천히 진행하고 있었어. 해 나갔습니다. 자기 내가 서점에서 사온 출산 관련 책을 뜯지도 않았네. 자기 애를 한 번 낳아본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출산 준비가 능숙해? 누가 봐도 애 셋엄마라도 되는 줄 알겠어. 그런 책 굳이 안 읽어도 돼. 내 주변에 애를 낳은 친구들이 워낙 많아서 내가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그랬거든. 조카가 많은 것도 좋네. 저기 진짜 대단하다.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던데 뭐 그런 격인 거야? 내 촉이어도 자기는 적어도 최소 애셋은 낳을 것 같아. 아, 진짜 나 지금 뱃속에 있는 우리 튼튼이만 낳고 더 낳은 생각 없는데. 당신, 나한테 튼튼이, 동생은 바라면 안 돼 알겠지? 애를 낳아본 적도 없는 아내가 곁눈질로 몇 번 봐온 걸로 출산 준비를 하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란 이런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들며 존경스러운 경이었고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여자니까 그 많은 돈을 축적할 수 있었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게 10달이란 시간이 흘러 출산 날이 되었습니다. 저기요, 자기는 긴장한데 첫 출산인데 안 무서울 것 같은데 왜 내가 이렇게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무섭긴 무섭지만 나만 낳는 것도 아니고 여자면 대부분 다 하는 건데 박수. 눈 딱 감고 분만실에 들어갔다 나오면 끝나버릴 거예요. 자기 너무 무서워하지 마요. 자기가 무서워하면 나도 같이 불안해져요. 아내는 말은 불안한데 태연하게 누워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자궁이 다 열렸어서 이제 아이를 낳으러